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오늘 Part 7 우리 이론 강의 네 번째 특강이 되겠어요. 자, 오늘은 기사하고 보고서 article, report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Part 7에서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문이 사실은 article입니다. 왜 이 article을 힘들어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죠. 먼저 기사글의 출제 비중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뭐 하나 아니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기사글이 두 개나 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총평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3년, 14년 넘어가면서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그리고 지금 2016년 현재에는 거의 3개에서 4개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 이제 이 상태로 좀 유지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3.5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티클의 개수가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요. 일부 아티클은 뭐 5줄, 6줄짜리 짤막한 기사 같은 것들이 트리플 패세지 같은 3개의 지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어서 아티클의 숫자가 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절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예전에 비해서는 길어진 거는 맞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숫자 대비 읽어야 되는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좀 늘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길이가 아주 크게 시각적으로 는 느낌은 아닙니다. 세 번째, not mentioned하고 not true 문제가 article하고 결합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안 그래도 학생들은 아티클 자체를 읽기를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보기 4개를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아티클을 싫어하는 이유가 일단 어휘가 어렵거든요.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신문 기사에 있는 단어들이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경제, 정치, 사회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이 어렵죠. 그리고 좀 딱딱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 토익에서도 아티클이 다른 글들, 예를 들면 광고나 편지에 비해서는 어휘가 약간 포멀하고 딱딱해요. 거기다가 문장 구조도 좀 길고 복잡한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광고글 같은 경우는 짧고 강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상대에게 구매를 하도록 설득시키는 글인데 그에 비해서 아티클이나 보고서는 이제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절이나 부사절, 분사, 구문 같은 문장 구조가 좀 길어지는 성격을 보입니다. 어휘 수준도 높고 어휘 숫자도 많은데, 즉 문장의 길이도 기니까 거기다가 문장 구조까지 복잡한데 not mentioned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까지 많으니 이게 삼중의 어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티클이 어려운 이유는 어휘도 어렵고 독해가 잘 안 되는, 문장 구조도 길고 복잡하고 독해가 잘 안 되는, 거기다가 나트로 문제가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래서 아티클 한번 잘못 걸리면 뭐 헤어날 수 없는 늪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회당 한 4개에서 6개 정도 출제가 되다가, 물론 이건 아티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Part7 전체를 말하는 거죠. 2013년 넘어가면서 조금씩 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일 적게 나오는 게 한 8개지만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오는 14개에서 평균 잡아서 사실은 8개 나왔던 적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12개 정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Part7의 지문이 14개 지문이거든요. 더블 트리플도 하나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결국 거의 각 지문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의 스타일이 많이 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Part7은 최근 토익 시험에서 아티클뿐만 아니라 특징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험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 이 시간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은 독해력을 길러서 시간의 부족을 커버하셔야 돼요. 그럼 독해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독해력을 기르려면 당연히 어휘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어휘력에 대한 부분이 80%, 그죠? 그리고 문장 구조, 구문 분석이라 그러죠. 문장 구조에 대한 부분이 한 20% 정도 돼요. 결국 여러분이 독해를 잘하려면 어휘력 좋고 문장 구조 잘 보이면 결국 이 부분이 독해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독해력이 좋아지면 Part 7에서의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 어떤 요령으로는 극복하기가 좀 힘든 시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아티클의 특징으로 다시 돌아보죠. 아티클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not true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문을 거의 다 읽어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티클 같은 경우는 선지문, 지문을 먼저 쭉 읽은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전공법으로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기사글 자체에 나트륨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문을 거의 다 읽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은 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부터 먼저 읽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부터 먼저 읽는 이유는 문제를 읽고 필요한 키워드를 잡고 그것만 지문에서 골라내겠다는 얘기죠. 즉 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차피 지문을 거의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이점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 질문 후 지문을 읽었을 때, 즉 문제부터 읽고 지문을 읽었을 때 얻는 이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Part 7은 어차피 지문을 다 읽을 거라면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문부터 읽어야 체력 소모, 과도한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려면 내가 읽은 문제 2개, 3개의 문제 또는 거기에 있는 키워드 몇 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거기다 독해 자체에도 집중해야 되죠. 상당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쭉 가면 2시간의 시험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체력 소모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가 올 수밖에 없죠. 결국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은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체력과 집중력, 즉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밸런스가 필요한 건데 아티클은 어차피 지문을 다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문부터 읽어서 체력 소모를 줄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72번 이후에 아티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티클 자체가 조금 172번 아마 169번부터 172번 사이 아티클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 아이부터 사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172번 이후부터는 대체로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더블 트리플도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건 본인의 독해력과 그리고 목표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반 정도 넘어가는 800 후반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72번 때부터는 선지문으로 공략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세요. 기사글 같은 경우는 앞쪽에 기본적인 누가 누구에게 왜 이 육하원칙에 따른 앞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사글은 철저히 2괄식 구조를 취합니다. 2괄식 구성을 취하죠. 2괄식.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아티클이 갖고 있는 일단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첫 부분에 주목하세요. 특히 첫 문장에 주목하시면 하고자 하는 바를 거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사의 첫 단락은 정독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의 첫 단락은 정독하세요. 전체 지문을 다 읽을 수 없다면 각 단락의 첫 줄을 읽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기승전결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예로 들어놓은 지문을 하나 보세요. 자, 아티클이에요. 아티클에서는 항상 날짜는 꼭 챙기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그 뒤를 보니까 K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레곤 투어리즘 카운슬이니까 이 지역의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의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아주 좋은 일들을 겪고 있대요. 이번 최근에. 여기까지 읽어서는 정확히 뭔지 모르죠. 그러면 첫 단락의 첫 줄로 완성이 안 되면 첫 단락 전체는 정독할 필요가 있어요. 뒤를 보니까 지난주에 이 사람이 배웠다 하지 마시고요. learned에 대해서 오면 알게 되었다 정도에서 가시면 돼요. 알게 됐대요. 이 Y라는 스튜디오가 아주 큰 영화 제작사인데 결정을 했대요. 뭐 하기로 move to 오레곤, 오레곤주로. 결국 이 지역으로 엄청 큰 유명한 회사가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지역의 관광에 굉장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된 거네요. 자, 첫 달러 읽으니까 이 기사를 뭐었게 해서요. 이 지역으로 아주 큰 회사가 옮겨오면서 관광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그와 관련하여 관광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회사가 이전하면서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관광도 좋아지는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단락만 정확하게 읽어주셔도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세요. 아티클과 관련해서 네 번째 포인트는 아티클에서 여러분이 또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읽어보면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티클에서는 특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나 회사 이름 같은 것에 해당되죠. 그리고 수치 표현. 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유명사랑 수치 표현이죠. 특히 나투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런 것들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은 게 나투르 문제에서의 키워드 부분이 언급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언급이 되었나 안 되었나라는 부분들을 빠르게 우리가 찾아볼 때 스캐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투르 문제에서 얘가 정답이다 아니다의 오답 제거, 오답 소거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이래서 보기에 이 회사는 창립된 지 10년 되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숫자를 쭉 지문을 쭉 보다 보니까 more than 10 years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잡아서 바로 not true, OX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명사나 날짜, 가격, 요일, 시각 같은 수치 표현들은 동그라미를 치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아까 지문 한번 보세요. 그 이어지는 거예요. At a press conference on Thursday 이 날짜 이렇게 날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고유명사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니셜 정도만. 그래서 파운더인 이 사람 이름 또 체크하는 거죠. 어나운스 플랜 했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이 O라는 사람이 그리고 L이라는 사람이 이 BR 레스토랑이 그렇죠. 이렇게 또는 P 호텔이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들은 이니셜 포함해서 좀 챙겨두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기에 B 레스토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까 B 레스토랑 체크된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이동해서 OX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유명사나 수치 같은 것들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키워드로 잡아두세요. 시각적으로 시각화 시켜두세요. 잘 보이게. 특히 아티클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이름에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은 어차피 위에서 고유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 이름을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 그 사람이 요청한 게 뭐냐,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이름을 시작으로 해서 문제화되는 경우가 아티클에선 특히 잘 등장합니다. 특히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 그 사람 이름 옆에 이렇게 큰 따옴표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인터뷰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페스티벌을 가서 기사를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 페스티벌이 7년째 계속되고 있는 페스티벌인데 올해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사를 썼을 때 그 얘기는 내 입으로 얘기하면 약간 내 생각이란 생각이 들죠.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터뷰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20년째 살았던 토박이 K씨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페스티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7년째 페스티벌을 쭉 다 봤는데 이번 페스티벌이 가장 성공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인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똑같은 기사 내용이지만 내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 그것도 20년 토박이 7년째 페스티벌을 지켜본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 뭔가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요? 바로 이런 측면을 노립니다. 그래서 아티클에서는 이 인터뷰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상 그 글을 쓴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되어 있는 부분이 주요 정보라서 그 부분을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Part 7 아티클에서 인터뷰되어 있는 큰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람 이름과 함께 같이 큰 따옴표 쳐져 있는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아티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자주 등장하는 기사의 소재가 있다는 거죠. 사실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는 토익의 글이기 때문에 경제나 경영에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합병 얘기도 많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얘기나 경기 침체 얘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합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merger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소재가 돼요. 그래서 merger, joint force 합병 또는 consolidation 합쳐지는 거 이런 것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에 관한 얘기인데 사실 합병 인수 비슷하기는 합니다. 인수는 acquisition 있어요. 그죠? 인수 합병 얘기할 때 보통 take over 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또는 take on, purchase, buyout 같은 것이 있는데 보통 acquisition, take over로 표현이 돼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가 있어요. 그죠? 그 M&A가 merger and acquisition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단어로는 recession 있습니다. 또는 depression도 좋고요. decline 또는 stagnation 또는 downturn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죠. 그 외에 사회 문화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환경 문제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얘기, recycling 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renewable energy라든지 뭐 clean energy, 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런 것들, 에너지 관련된 거. 그래서 환경, 그래서 리사이클링 쪽 얘기하고 에너지 쪽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환경 오염에 대한 거죠. pollution은 다 아시니까 contamination. contamination이 오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ontamination, pollution 또는 recycling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평에 관련된 얘기들도 한 번씩 등장하게 되는데 뭐 도서나 공연 또는 레스토랑에 대한 비평 또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기사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티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아티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앞쪽에서 이제 싱글 패세지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지문 하나에 싱글 패세지가 나오는데 지문 하나에 대해서 보통 문제가 2개 또는 3개 정도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쭉 가다가 이 169번 하고 172번 정도에 보면 여기에 아티클이 하나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172번 때부터는 보통 지문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4개 정도 붙는 조금 긴 지문에 문제가 많은 지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중 지문이 등장하게 되죠. 다중 지문은 지문 2개, 3개에다가 문제가 5개가 붙는 형태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Part 7은 크게 보면 싱글 패세지하고 다중 지문으로 나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172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가 4개, 5개 붙는 것과 문제가 2, 3개 붙는 거로 나누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문제를 쭉 싱글 패세지를 풀고 아티클을 풀고 4개 문제 풀고 다중 지문으로 풀고 그래서 이렇게 싱글 그리고 아티클 하나 4개의 지문 그리고 다중 지문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여기는 이 아티클을 조금 어려운 지문을 만나면 여기서 엄청난 시간 소모와 체력 소모를 보내고 그리고 뒤로 가면 4문제, 5문제가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이제 후반 뒷심이 부족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싱글 패세지를 풀어요. 그리고 아티클이 나옵니다. 그럼 이 아티클은 뭐예요? 살짝 건너뛰세요. 그리고 4개 지문하고 다중 지문을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맨 마지막에 이 아티클을 공략하는 그런 형태로 가보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이 아티클을 스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스킵하고 즉 얘를 버리는 대신에 나머지 다른 문제들을 더 살려서 더 많이 맞추라는 거죠. 꼭 순서대로 풀 필요도 없고 아티클을 꼭 많이 맞춰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문항당 다 똑같이 5점이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아티클이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은 그 아티클을 건너뛰고 나머지 다른 거 먼저 푸신 후에 마지막에 아티클을 공략하는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아티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